조세 신불자 패자 부활전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참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작년 1월 달에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께서 사실은 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대통령이 안 됐지만, 지금 조세 신불자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통계 자료 받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저로서는 한계가 좀 있어서 대략 추산하건대 한 400만 명 정도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계 자료를 얻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좀 뼈저리게 많이 느꼈는데요. 1년에 체납자가 거의 한 80만 명, 이제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숫자에 의하면 거의 80만 명이 넘고, 그 중에 받지 못해서 소위 결손이라 그러죠. 여기 저는 금융 쪽에 다 근무를 하시고 지금 계신 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결손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국세청에서 표현하기를 정리보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정리보류되는 인원이 거의 또 한 32만 명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제가 대략 추산을 해볼 때 국세청이 개청한 지가 53년이기 때문에 한 해 체납자가 80만 명, 그리고 그 중에 정리보류되는 인원이 한 30만 명 잡더라도 단순 계산하면 1,500만 명 되지만 그냥 대략 줄여서 한 400만, 그냥 추산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융채무자가 자기의 금융 채무를 해결한 뒤에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조세 쪽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정말 어려운 특히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조세신협회 시야인데요. 에라노스라는 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 말로 잔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이든 또는 가난한 사람이든 함께 잔치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어제 다녀오셨지만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 함께 잔치할 수 있는 행복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문진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영리법인으로 세무방송을 만들어서 미약하지만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수원에 오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1982년도에 수원에 있는 공립세무대학에 제가 1학년으로 편히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제가 1982년도 국립세무대학 입학할 때 2기죠, 2기? 예, 2기입니다. 제가 82학번이니까요. 그래서 좀 감회가 좀 새로웠고, 그 당시 이제 우리 같은 우리 학생들끼리 나온 얘기는, 세무대학을 만들 때 그 북한의 인민방송에 나온 얘기가 인민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세무대학을 설립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징수기관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납세자 권익까지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큰 방향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큰 이 대세를 타고 이 수많은 이런 조세 신불자를 구제해서 패자부활 할 수 있도록 제가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는 금융채무자와 더불어서 그분들 중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이 조세 채무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 조세와 관련된 큰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프로젝트, 특히 지금 아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아마 첫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1,000만 원 이하로서 10년 지난 금융채무자에 대한 내용이 첫 화면에 뜬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주빌리는 오히려 그것도 지금 제대로 실무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들었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틀로 보면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된 도리로서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금도 낼 수 없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10년 지난 1,000만 이하 장기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전폭적으로 좀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금 삼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징수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 작년에도 제가 민주당 모 의원에게 우리 법령 개정안이라든지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자료도 이제 제출하고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또 우리 국세청 얘도 이제 그 심세과에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도 여러 가지 또 어필도 많이 하고 마침 거기에 또 제 동기가 작년에 있어서 그 친구는 저의 자료를 또 전폭적으로 제대로 수용을 해서 작년 11월 15일 날 보도자료를 보면 뭐 예를 들면 1주택자에 대한 압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어떤 그 거주 이전과 관련한 그런 보장으로 공매를 뭐 유예한다 이런 내용도 보도자료 나오고도 있고 특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생 체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캠코에서 공매를 하지 않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무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캠코에 공매 의뢰를 했지만 공매가 되는 것들은 뭐 당연히 공매가 되겠죠.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지만 공매조차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체납처분 절차에 있어서도 이 빈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가 없는 부동산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맹지라든지 뭐 상속 지분이라든지 짜투리 땅 뭐 이런 뭐 하늘 꼭대기 땅 이런 것은 아무도 사지 않죠. 그렇게 되면 압류 상태에서 평생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시효 중단에 걸려서 평생 체납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례에 이따가 제가 실무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뭔가 이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정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법령 미비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목소리 높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걸 늘 느끼고 있고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부터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10년, 20년, 30년이나 똑같은 지금 이런 평생 체납자의 구조가 있는데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징수 분야는 국세 행정은 큰 틀로 보면 양대 산맥이 있죠. 하나는 이 부과하는 소위 이제 세무조사라 그러죠. 이렇게 세금 추징하는 이런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징수하는 파트인데 대부분은 세무조사는 이런 쪽에 거의 한 9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1%는 징수 분야. 그러니까 세금조차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3D 업무처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국세청에 있다가 나중에 또 개업한 뭐 세무사나 또는 뭐 로펌이나 이렇게 가신 분들도 이 자본주의 빙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돈 되는 쪽으로만 흘러갈 뿐이지 이쪽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조차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지나갈 뿐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이 어떤 체납자, 조세 채무자의 권익이 계속 늘려져서 계속 지금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채무자는 100% 다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반드시 조세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안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일자리위원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또 제가 옛날에 모셨던 그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이제 부위원장이죠. 총리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제가 찾아가서
그 일자리위원회는 14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패자 부활 옥두기 프로젝트. 그 펀드 조성이 3천억이에요. 제가 그쪽 그 기재부 세관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설명했는데 제가 3천억을 다 달라 그래서 뭐 제가 사심이 있다면 제가 용기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순수한 이런 그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노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반응은 끝끝내 이제 없었고 그 패자부활 오뚜기 프로젝트의 예산은 본래 금융 쪽 그 법인 대표로서 보증을 선 이런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금융 쪽은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좀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조세 쪽은 관심 있는 분이 거의 없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뭐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냉담한 그 싸늘한 반응은 굉장히 제가 늘 멘붕이 되기도 하는데 뭐 제 주위에도 뭐 가까운 분들 중에 뭐 재벌 총수도 있고 매출이 뭐 조 단위 넘는 이런 분들 많은데 어떻게 세금조차 못 내는 사람들을 뭐 위해서 뭔가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뭐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을 해서 작년 11월 15일 날 국세청 징세과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캠코에서 공매 중지된 것들 중에서 100만 원 미만은 전부 다 압류 해제하라 라고 보도 지침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올 초에 또 국무조정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진행되는지를 또 확인을 좀 거기서 해봤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선세무서에서 그때 2, 3월 달 됐는데요. 캠코에서 공매 중지되어 있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만 원 미만은 그냥 바로 압류 해제하라는 이런 내용이 일선에 하달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 100만 원 미만만 구제가 돼서는 또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저는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은데 어쨌든 그 정도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근데 국회나 이런 쪽에는 법령을 만든다는 것은 세월이 너무 많이 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윤경 의원이 이제 주빌리은행을 뭐 박은순 시장님이나 또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이나 같이 해서 만든 주빌리 은행에서 이제 역할을 했던 재윤경 의원님도 뭐 첫 1호 법안이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발의했지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한 것처럼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뭐 그런 벽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좀 나름대로 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투신하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그래요? 현직 계실 때하고는 반대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성향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저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뭐 국가나 법이나 제도나 이게 기준이 돼야 되겠지만 뭐 이 법이나 제도가 모든 현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급변하게 바뀌는 현실에 맞춰서 어쨌든 이게 결국 인간이 먼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기준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법이나 제도 행정이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국세청에는 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선진 행정의 면이 좀 많은데요. 거기 특히 보면 이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 보면 또 고충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실정법으로는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 지금 압류 해제하고 시효 기산이 된다 하더라도 또 5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끝이 나고 뭐 제가 정부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5년의 세월이 짧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분들이 보면 세금 체납이 되고 금융기관 연체가 됐을 때는 그래도 나이가 뭐 30, 40, 50, 60 이렇게 갈 텐데
그런 분들에게 5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지만 소급해서 5년 전으로 시효 기산해서 지금 시효 완성으로 납부 의무 소멸이 되는, 그래서 바로 일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하고 있고, 세무행정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 세무행정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늘 모든 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은 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다른 기관 통해서도 풀어가고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제 주위에 또 그런 어려운 분들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이건 뭔가 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건전한 납세의식 교육인데, 요거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 표현으로는 모자 바꿔 쓰기, 일반 표현으로는 명의대여 금지인데, 명의대여는 조세범 처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명의대여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이하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주위에 보면 이런 명의대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밥 한 그릇 먹고, 또는 용돈 조금 받고, 또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명의대여를 너무 쉽게 하고, 그게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한국인의 어떤 정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 국가의 어떤 이 조세 행정의 근간은 근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앞으로 이 아킬레스건이 돼서 그야말로 핵폭탄처럼 굉장히, 이거는 우리 조세 정신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건전한 납세의식 교육에 대한 강사를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해서 특히 10대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23살인데도 체납이 1억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체납을 자기가 사업자등록증 내고 체납이 되어 있고, 아버지는 이제 이혼하고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본인이 어디 직장을 다니려도 세금 따라다니니까 직장에서는 절대 좋아하지 않죠. 바로 자르죠. 왜냐면 세무서에서 월급에 대해서 또 압력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런 걸 또 싫어하고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상담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명의대여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 그 사례에 대해서 이따 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